오늘 세 개의 그 발제 잘 들었고요. 우리 시청자분들도 잘 들으셨겠죠? 우리가 지금 그 Q&A 시간이 20분이니까 뭐 1인당 한 2개 정도 우리가 좀 더 여유 있으면 하나씩 정도 더 이렇게 묻고 싶은 질문이 많이 있지만 먼저 우리 정영승 교수님 아까 굉장히 다양한 그 내용에 대해서 얘기해 주셨는데 먼저 우리나라 그 유통 그 기업들이 좀 해외 사실은 뭐 좀 일찍부터 나갔었잖아요, 그죠? 그 진출 역사가 꽤 길었는데 최근에 이제 뭐 좀 성공 그런 사례들이 많이 나오고 있긴 한데 좀 그 우리가 반면교사 삼아야 되니까 과거에 좀 그 실패한 주요 요인이 뭔지 좀 짧게 얘기해 주시면 먼저. 네. 한국 유통의 해외 진출 역사가 많이 길지는 않습니다만은 2000년대 초반에 해외 진출을 했다가 사실 대부분은 이제 실패로 끝이 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실패한 원인을 한번 이제 되새겨 보면 결국 핵심 키워드는 이제 현지화의 실패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근데 현지화 실패를 조금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결국 이제 현지 소비자에 대한 이해 부족이 있겠고 또 현지의 어떤 그 비즈니스 관행, 뭐 거래 제도 이런 거에 대한 좀 이해가 부족했다라고 볼 수도 있겠고요. 그리고 또 좀 중요한 게 현지 정부의 규제라든지 특히 현지 파트너 기업과의 어떤 그 좀 협력 관계가 좀 부족했다. 이런 걸로 이제 분석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K유통이 사실 실패를 했지만 개인적으로는 그걸 통해서 많은 교훈을 얻었기 때문에 이게 하나의 자산이 돼서 또 최근에 이제 해외 진출은 또 좀 성공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고 그런 것들이 이제 저희들이 자산으로 좀 긍정적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앞으로 좀 더 생각해야 될 것은 현지에 가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혼자 힘으로 하기는 어렵기 때문에요. 현지에서 파트너, 그러니까 현지의 파트너 기업, 또 이제 현지의 정부하고의 원활한 소통, 그리고 이제 기본적으로는 소비자 이해를 바탕으로 하는 제품과 매장과 서비스를 결합했을 때 아주 좋은 이제 성과가 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뭐 핵심 키워드를 많이 말씀해 주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금융 쪽에서 보게 되면 진출할 때 굉장히 중요한 게 사실 이제 규제, 그러니까 그 현재 정책 당국과의 어떤 그런 그 내용도 파악하고 그런 게 있어야 되고 기본은 물론 이제 소비자 잘 이해해야 되는 거고 그리고 이제 파트너 잡는 건데 아까 사실 우리 한세혁 본부장님이 또 굉장히 거기에 이제 좀 의미심장한 얘기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삼양 우리 식품의 성공 그런 그 과정 중에 보면은 굉장히 중요한 게 거기 다 들어있었죠, 그죠? 그러니까 네, 규제들 특히 뭐 최근에는 이제 보호무역주의가 뜨고 뭐 이러면서 굉장히 다른 어떤 그런 규제 이런 내용을 다 DB화하고 모든 프로세스를 갖다 그런 식으로 해서 분석하는 그런 과정, 그다음에 소비자문을 얘기 주셨는데 지금 좀 궁금한 게 사실은 이제 우리가 이 경쟁력 다 가지려면 제품, 그러니까 어떤 그 생산 기업의 어떤 경쟁력도 있어야 되고, 그다음 유통 쪽에 또 시장 또는 그 기업의 경쟁도 있어야 되는데 이런 쪽에 좀 서로 상호 교류하거나 협력하거나 이런 부분들은 뭐 좀 어떻습니까? 지금 상황이 예컨대 뭐 우리 정영승 교수님 얘기 주셔도 좋고 우리 한세혁 저 본부장 얘기 좋고 그런 쪽은 아무래도 섹터가 다르니까 좀 서로 비밀스러운 것도 있고 좀 그런가요? 아니면은 뭐 없지 않아 그런 면도 있긴 한데요. 어찌됐든 한국 기업으로서 글로벌을 같이 진출해야 된다라고 하는데 저희가 어떻게 보면 가졌던 뭐 시행착오라든지 노하우들을 잘 정리하고 하는데 학계에서 많이 도움을 주시면은 뭐 한국 산업 전반적으로는 좀 좋지 않을까. 그런 거는 이렇게 산업이 다르니까 학교 쪽에서 이렇게 하면 또 그게 굉장히 가능성이 있겠네요. 말씀 주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유통이 나가는 게 있고 이제 제품이 그냥 독단적으로 나가는 게 있는데 이때까지는 좀 따로 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앞으로는 생각하면은 한국 유통하고 한국 제품이 사실은 좀 협력을 해서 시너지를 내고 또 그걸 아까 제가 말씀드린 K유통이라는 약간 그 브랜드 이미지를 좀 만들어내고 거기에 정부가 투자하면은 좀 시너지가 날 수 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유통 포맷에 맞는 제품을 잘 만들어서 그러니까 유통과 제조가 좀 협력하는 그런 모델 또 학계에서도 그런 거에 대해서 좀 제언을 좀 많이 하고 정책 제언 그렇게 해서 좀 더 성과를 낼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예, 굉장히 오늘 사실은 저도 생각하지 않았던 그런 부분들을 또 한번 느끼고 생각이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유통의 아까 유통 생태계라는 말씀을 주셨는데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그 오프라인 온라인도 있고 그다음에 국내 해외 쪽과 연결하는 그런 부분도 있고 정책 당국의 그런 그 연결고리가 사실 이제 학계 쪽에서 그런 어떤 그런 정책 안도 내고 그럴 수 있는데
거기에 사실 또 이제 우리 제품을 생산하는 기업 산업 쪽하고 협력해서 가는 거. 그리고 저는 사실 거기다가 하나 첨언한다면 지금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런데 금융 쪽이 사실은 전부 그 이커머스나 이런 걸 데이터를 통해서 전부 공유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서로 연결하면 굉장히 더 좋은 경쟁력 있는 어떤 유통 생태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요. 그거 한번 연계해서 한번 생각해 보면 지금 시커머스가 엄청나게 들어와가지고 이게 정말 찻잔 속의 태풍이냐 아니면 앞으로 굉장히 뭐 이제 위협이 되는 거냐. 근데 아까 우리 정현수 교수님 그 얘기를 들으면서 느끼는 거는 이게 그냥 일시적인 게 아니다. 저는 이제 그렇게 감이 왔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보는 과정에서 그 모델이 기존의 어떤 아마존 모델의 어떤 그런 그 온라인의 점포 대여 모델이 아니라 완전 갈경. 아까 이제 또 다른 표현을 주셨는데, 그러니까 생산은 그 제품 생산 기업이 하고 오로지 거기에 대해서만 최고 하려고 하고 있고 나머지 생산 후의 모든 프로세스 절차는 플랫폼 기업이 한다. 예. 이제 그런 차원에서 어프로치를 했잖아요. 그래서 그게 어떻게 보면 중국이 지금 아마존하고 또 다른 전 세계 지금 무시무시한 그런 경쟁력 갖게 되는 이커머스 어떤 플랫폼 경쟁력의 요체가 아닌가 생각하는데, 그 유통 생태계 차원에서 좀 그 중국 그 시커머스들의 어떤 그런 쪽에 핵심적인 포인트, 그리고 우리가 거기서 만약에 좀 받아들일 건 받아들이고 좀 경계할 건 경계하고 그다음에 좀 말씀 주시죠. 예, 그 유통 생태계가 사실은 핵심이 뭐냐면 그 유통의 고객들의 어떤 정보, 거래 정보, 제품 정보 이런 정보인데요. 그 정보가 최종적으로 결제되고 처리되는 과정에서 이제 금융 기능이 들어갑니다. 그 금융이 그 생태계의 핵심적인 그런 인프라가 되는 거죠. 근데 그 금융 기능을 중국 차이나 커머스가 금융 기능을 이제 중국에 있는 예를 들면 금융회사들을 통해서 만약에 한다, 중간에 역할을 한다 했을 때 그 데이터에 대한 관리, 데이터에 대한 보안 문제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결국 플랫폼이라는 거는 결국은 이 데이터를 어떻게 누가 관리하고 누가 주도적으로 운영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생태계를 저희들이 가급적이면은 한국의 그 유통 생태계가 잘 발전해서 핵심적인 기능은 한국 기업들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하는 것이 좀 바람직하지 않겠나 이제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예, 그 말씀 주신 거 보면 좀 정책 당국도 그 부처 간의 협력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저도 지금 생각해 보면 알리바바가 그 아시안 막준치라고 그럴 때 사실은 홍위병 역할을 한 게 알리페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도 지금 뭐 쿠팡도 있고 여러 개 기업들이 있는데 사실 이제 그런 쪽에 어떤 그런 그 페이나 이런 것들이 역할을 서로 시너지를 수 있는지 이런 부분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아까 그 한수혁 본부장님 뭐 그 장표 중에 저는 이제 그게 와닿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는 수평적인 글로벌, 네. 수평적인 글로벌 어떤 그런 조직 시스템을 간다 이렇게 말씀 주셨는데 조금 더 디테일하게 좀 말씀 주실 수 있을까요? 분야별, 백, 미들, 프론트 오피스가 다 수평적으로 이렇게 그 국내를 갖다 하나로 연결했다 그런 뜻인가요? 아니면? 예. 기본적인 컨셉 자체는 보통 그 한국의 전통적인 회사 구조로 봤을 때는 뭐 해외를 관리하는 부서, 국내를 관리하는 부서가 좀 나눠져 있는데요. 저희는 그 시장 하나를 한국과 뭐 시장 하나를 동일한 레벨로 봐야 된다라고 우선 좀 판단을 했고요. 동일한 레벨로 봐서 한국과 동일한 영업력, 한국과 동일한 정보를 이 국가에서도 우리가 얻어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을 어떻게 보면 조직적으로도 그거를 조금 푸시하는 형태로 좀 만들어 놨고요. 그 다음에 그 백오피스 조직도 뭐 마케팅이라든지 리갈 부서라든지 뭐 재무, HR, R&D, QC 모두 한국에 지원하는 동일한 수준의 역량을 각 해외 국가들 영업 조직을 지원할 수 있게 하자. 이게 처음에는 쉽지는 않습니다. 뭐 전에 뭐 해외 사업을 한다고 하면은 저희 부서 담당이 아니에요라는 식으로 그런 반응들이 많이 왔는데 그런 조직 자체를 수평적으로 만듦으로 인해서 그 각각의 조직이 글로벌 사업을 하는데 역량을 갖춰 나가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숙제도 주어지게 되고 어떻게 보면 모든 사업 자체가 동시에 성장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직 체계를 갖춰놨다. 저도 이제 뭐 학계 이런 쪽은 좀 많이 안 보긴 했는데 굉장히 좀 독특한 그런 조직인 것 같아요. 우리 정 교수님 지금 이런 게 일반화되진 않았죠, 사실은. 네, 뭐 조직 구조, 뭐 프론트, 미들, 백 오피스. 국내를 갖다 그냥 같이 연결해서 이렇게 하는 게 사실은 쉽지 않은 조직인데 성공한 것 같아요. 성공했다고 생각하시는 거죠? 사명은 어떻습니까? 아까 제가 그 장표 상황에 말씀드렸다시피 뭐 저희 MS가 2.9%밖에 안 됩니다. 아직 뭐 이제 시작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향후 더 성장하기 위해서 그거 아니에요? 네, 뭐 이제 뭐
성공 히스토리의 한 획을 걷다 정도 얘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불닭볶음면 그 맛있긴 하던데 그 좀 뭐 제 2탄 3탄 뭐 이런 게 좀 뭐 계획이 돼 이게 좀 비밀입니까? 아니면 뭐 좀 얘기 좀 주실 수 있나요? 삼양식품이 기획하고 있는 제2, 제3의 우선은 저희 그 불닭이 가진 그런 어떻게 보면은 여기 얘기를 잘 해주셔야 주가도 오르고 그럴 것 같은데. 지금 주가가 오히려 너무 많이 올라가지고. 아 그렇습니까? 네, 우선 저희는 소스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소스. 소스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삼양이 큰 게 원래는 그 저거잖아요, 그죠? 그 소스잖아 원래 닭 네. 거기서 뭔가 또 새로운 소스. 저희가 지금 불닭볶음면이 가진 그런 핵심적인 경쟁력 자체가 맛있게 맵고 되게 중독적인 매운 맛이다 라고 하는 그런 맛을 그 면류가 아니라 다양한 식품에 적용할 수 있는 것 자체가 소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저희가 어떻게 보면은 각 해외에 나가보면 타바스코라든지 A1이라든지 많은 식당에서 테이블 위에 놓여져 있는 그 소스에 저희 불닭 소스가 올려져 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아이디어를 가지고 불닭 소스 사업에 대해서 조금 최근에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소스만 집중을 해서 이제 모든 저기 식탁에 소스가 올라가게. 저는 그냥 불닭볶음 뭐 국수 뭐 이런 게 나오는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고. 우리 저 박상준 팀장님 이쪽 분야에 정말 뭐 베스트 애널리스트인데 그 아까 좀 뭐 얼핏 그런 얘기. 그러니까 지금 우리 거주자가 국외에 나가서 국외 그 저 소비 그러니까 온라인 오프라인으로 나가서 이제 하는 그런 게 대략 피크아웃 될 것 같다. 그러니까 지금 일본이 환율이 워낙 싸가지고 뭐 이제 뭐 그런 요소가 많이 작용한 거고 그런 부분들이 대략 이제 미국 금리가 떨어지면은 좀 완화되지 않겠냐 그런 차원인가. 이게 어떤 그런 가격의 이슈인가요? 아니면은 뭐 좀 다른 어떤 품질 뭐 그런 이슈도 있나요? 어떤가요? 뭐 복합적일 것 같은데요. 첫 번째는 이제 경험이 많이 이제 됐다라는 거고, 그러니까 지난 2년여간 사람들이 이제 눌려있던 그런 이제 못했던 보복 소비? 그런 보복 소비, 때문에? 해외 여행에 대한 보복 소비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이제 2년여간 많이 이루어졌는데요. 사실은 그 2년간 대부분의 이제 카테고리의 소비들은 좋지는 않았거든요. 워낙 이제 인플레이션도 있었고 하다 보니까 이제 그 가계 구매력에 좀 부담이 있고 또 금리도 많이 올랐었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게 이제 계속 이렇게 더 커질 수 있느냐에 대해서는 좀 의심을 갖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많은 카테고리의 소비들이 이제 19년 수준으로 돌아가고 나서 이제 좀 피크아웃을 하는 경향들이 좀 있었어요. 근데 지금의 이제 매크로 환경을 보면은 여전히 뭐 달러가 뭐 높고 떨어진다 하더라도 사실 19년도나 비교하면은 뭐 거의 20% 이상은 올라 있을 텐데 과연 이 해외 여행 소비가 계속해서 우상향할 거냐 이제 그런 거에 대한 이제 의심을 이제 조금씩 하고 있는 단계고요. 물론 올해까지는 이제 워낙 이제 그 펜트업 디맨드가 있기 때문에 뭐 소비가 계속 이제 강할 거라 생각을 하고 있고, 근데 이제 내년에 갔을 때 과연 사람들이 동일한 패턴을 보여줄 거냐 이제 그거에 대해서 조금 이제 퀘스천을 이제 가지고 있다 이렇게 좀 해석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소비자들이 어떤 니즈를 갖고 이제 그런 게 굉장히 뭐 소비자가 많으니까 굉장히 중요한데 이거 갖다 이제 우리 국내 그 유통기업들 뭐 이제 오프라인도 있고 온라인도 다 있겠지만 아까 쭉 다양하게 이제 분석을 해주셨는데 그런 각도에서 봤을 때 뭐 출산도 저하고 되고 그러니까 국내 시장은 사실은 뭐 크게 늘지 않으면서 소비자들의 니즈는 굉장히 다양해지고 뭐 이렇게 글로벌화돼 가지고 이렇게 되면 당연히 이제 국내 유통 온 오프 다 포함해서 이제 전략도 바뀌고 이렇게 해야 될 텐데 이렇게 보게 되면 이제 오프라인 사실은 좀 힘들잖아요, 그죠? 온라인 치고 들어오고 해외도 들어오고 뭐 여러 가지 그런 게 있어서 오프라인이 최근에 좀 바뀌는 것 같은데 전략적으로 좀 신선 뭐 이런 쪽으로 많이 가나요? 뭐 그게 지금 뭐 그게 그래도 그쪽 오프라인 쪽에 경쟁력이 있다고 생각해서 그런 건가요? 아니면은 아무래도 이제 최근에 가장 화두는 이제 식료품 시장에서 식료품 유통 시장에서 이제 오프라인 업체들이 온라인 업체들한테 점유율을 이제 많이 내주고 있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그 식료품 중에서도 아마 특히 이제 가공식품 이런 쪽은 이미 점유율이 많이 넘어가 있을 거고 이제 신선식품을 어떻게 보면 오프라인들이 잘 사수를 해야 되는 이제 그런 세그먼트인데. 어쨌든 이제 신선은 이제 가공과는 달리 제품이 굉장히 이렇게 표준화되어 있지는 않잖아요. 저희가 과일을 살 때
뭐 가서 본다고 하면은 이제 똑같은 그 세그웨이에서 파는 과일이라 하더라도 가격이라 하더라도 사실은 상태가 조금씩은 다를 수 있고 이제 선도가 좀씩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소비자들한테 어떻게 보면은 온라인이 주지 못하는 조금 더 좋은 경험을 이제 제시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업체들이 이제 이쪽에 조금 더 이제 신경을 쓰지 않나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요. 근데 사실 시장은 이제 가격 경쟁력의 패권 자체가 이제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많이 넘어갔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오프라인 업체들은 그런 이제 신선식품 카테고리를 강화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쨌든 그 소비자들의 어떤 즉각적으로 소비하고 싶어하는 욕구 이제 그런 것들을 잘 좀 건드리는 게 온라인 채널에 대항할 때 좀 중요한 포인트가 아닐까. 어쨌든 아무리 배송을 빨리 해줘도 뭐 그거를 뭐 보통은 대부분 다 뭐 당일 늦게 갖다 주거나, 그러니까 뭐 반나절 뒤에 갖다 주거나, 다음날 갖다 주기 때문에 즉각적인 어떤 소비 욕구를 건들기는 좀 어렵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쪽에 좀 대응을 잘 하는 것들이 오프라인 업체들한테 조금 또 추가로 요구되는 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오프라인 쪽이 이제 그런 어떻게 보면 이제 공세적이라기보다는 수세적인 관점에서 이제 그 자기의 어떤 그런 매출 맥시멈을 위해서 그렇게 이제 한 전략을 취하는 것 같은. 또 한편으로는 소비자들이 굉장히 이제 글로벌라이즈 되면서 또 그 여러 가지 이제 그 뭐 소득 수준이라든지 최근에 여러 가지 이슈가 있어서 그런 거겠지만 아까 이제 지갑이 얇아진다 뭐 그런 말씀 주셨는데 이제 고가 시장하고 이제 그 가성비를 추구하는 어떤 저가 시장 이게 좀 구분이 확실히 명확하게 양화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그런 경우에 이제 뭐 큰 대형 뭐 이렇게 오프라인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뭐 이제 고가 뭐 그런 쪽도 하고 그럴 텐데 좀 그렇지 않은 업체들 그것도 뭐 또 언어에 따라 다르겠지만 뭐 좀 어떤 식으로 좀 대응을 해야 되는지 좀 짧게 말씀 주실 수 있을까요? 글쎄요, 뭐 양극화라는 것은 비단 뭐 한국에만 있는 현상은 아닐 것 같고 이제 글로벌 전체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쨌든 그 고객의 구매력에 맞춰서 시장을 잘 이제 세그를 나눠야 되고 이제 그거에 따라서 어떤 이제 제품이나 서비스를 좀 준비를 해야 될 것 같고요. 근데 어쨌든 이제 불을 가지고 있으신 분들이 이제 불을 더 키우는 속도가 그동안에 계속 좋았었고 이제 중저가 쪽에서는 아무래도 이제 전체 파이가 크기보다는 그 안에서 이제 세그가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가성비를 쫓는 현상들이 발생했기 때문에 이제 그런 트렌드에 맞춰서 조금 전략을 이제 수립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이제 조금 최근에 재밌는 현상은 명품이 아까 백화점에서 조금 성장률이 높게 나오긴 했지만 과거보다는 명품에 대한 어떤 선호나 수요 이런 것들은 조금 약해지는 느낌이에요. 그래서 이게 어떤 뭐 다른 이제 브랜드를 쫓게 되는 건지 아니면 뭐 다른 경험을 원하는 쪽으로 갈지는 모르겠지만 왜 이제 명품 시장이 예전보다 그로스가 이렇게 좀 높지 못할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고가 시장을 보시는 분들은 좀 저도 좀 스터디해서 조금 좋은 전략을 또 마련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는 아직 그거에 대해서 명확한 답을 내리지는 못했는데 글쎄요, 일단은 너무 많아진 것도 좀 이유가 있을 것 같고 과거 대비 이제 중국 수요가 약해지다 보니까 이제 명품을 공급하는 회사들의 좀 입김도 약해진 것 같긴 한데 어쨌든 고가 시장에서도 조금 충분히 그런 기회들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든지 아까 뭐 하여간 뭐 우리 한세 본부장이 계셨죠? 뭐 하나가 좋으면 계속 만들어져 가지고 결국 이제 공급 초과 때문에 또 문제 생긴다 했는데 뭐 중고 시장이 또 발달한 것도 있겠죠. 우리 전현승 우리 교수님,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뭐 시커머스에 들어와 가지고 지금은 직구인데 얘네들이 여기서 이제 정착한 다음에 물류 시스템까지 갖춘 다음에 이제 역직구를 해가지고 하게 되면 우리나라 뭐 소비자한테 좋지만 또 수출 기업도 수출에도 도움이 되는 거니까 정부가 굉장히 곤란할 수 있고 뭐 이런 건데 그런 걸 포함해서 한국에 이제 앞으로 이런 쪽에 그 유통 생태계를 만드는 이런 차원에서 좀 기업들이 딱 한두 개 정말 핵심으로 우리가 좀 생각한다면 어떤 걸 갖다가 좀 경쟁력 갖추기 위해서 준비를 해야 되는가 하고 특히 이제 정책 당국도 아까 우리 중국 정부는 지원책을 많이 지금 낸다고 그랬잖아요. 사실 그것도 듣고 싶은데 한국은 지금 어떻게 뭐 지금 보면 공정거래라든지 뭐 이렇게 볼 때 보면은 국내 쪽에만 포커싱 해갖고 빅테크 막 규제하고 이런 것만 하잖아요. 이거를 좀 역착을 만드는 거거든. 그래서 어떤 식으로 좀 정책을 좀 변경하고 규제는 규제, 그다음에 지원은 어떤 식으로 지원, 좀 그런 거를 좀 같이 너무 많이 제가 죄송한데. 네, 말씀하신 대로 키워드를 생각해 보면은 앞으로의 그 유통 시장에서 국내와 해외의 경계는 없어진다라고 생각해야 될 것 같고요. 가정, 전제. 두 번째는
오프라인과 온라인의 경계도 없어진다고 가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결국 뭐냐면 제조기업이나 브랜드 기업 입장에서는 어쨌든 경쟁력, 브랜드 경쟁력, 품질, 가격, 서비스 모든 면에서 글로벌 넘버원이 돼야 된다는 걸 일단 가정하고 우리가 노력해야 되겠다는 게 첫 번째고, 그 다음에 이제 말씀하신 대로 플랫폼 관련해서는 사실 플랫폼에 대한 규제 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거기 소비자 피해도 있고 또 납품 관계에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근데 그거는 피해가 발생하거나 불공정 거래가 있을 때에 규제하는 게 맞고요. 그 다음에 플랫폼에 대해서 산업이 지금 너무 빨리 변하기 때문에 우리가 인위적으로 플랫폼 산업을 어떤 방향을 끌고 가겠다. 그거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금방 다른 경쟁자들이 생기고 또 다른 파급 효과들이 생기기 때문에. 그래서 정부가 이 플랫폼 산업은 결국 인공지능과 관련이기 때문에 이건 좀 전향적으로 투자 관점 내지는 우리 국내 기업을 좀 더 글로벌 리딩 기업으로 만들겠다는 그런 어떤 목표를 좀 세우면서 좀 작은 그런 피해들이나 작은 그런 문제들을 좀 해결해 나가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지금으로서는 최선의 방법이 아니겠나 이렇게 생각해 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뭐 시간 제약 관계로 우리가 이렇게 해야 되겠는데 오늘 다양한 주제를 나눠서 얘기를 했습니다. 결국 우리가 유통 쪽을 보고 있지만 결국 핵심은 결국 유통 시장의 효율성도 우리가 추구하면서 동시에 유통 그 산업 시장에 속한 우리 기업들의 경쟁을 갖다가 국내만이 아니라 글로벌 경쟁을 갖다 확보해야 된다는 거. 또 그 이전에는 이 제품을 생산하는 그런 기업들의 경쟁력을 갖다 유지하고 만들어가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 그리고 또 하나 이 플랫폼의 정책이나 플랫폼의 경쟁력을 갖다 만드는 과정에서 우리가 글로벌 정부의 어떤 그런 지원이라든지 정부의 또 규제에서 미국 같은 경우 사실 뭐 빅테크 규제하다가 다 정지해버렸잖아요, 사실은. 이제 그런 부분도 우리가 좀 염두에 두고 가야 되고, 특히 사실은 제가 다루고 싶은데 오늘 못 다룬 것 중에 하나는 기술이에요. 그러니까 플랫폼이 이렇게 막 글로벌 경쟁을 갖게 되는 이면에는 데이터와 데이터를 활용한 다양한 AI뿐만이 아니라 그 기술인데 이 기술을 어떤 식으로 우리가 지원하고 확립하고 하는 거에 대해서도 좀 깊이 생각하는 세션을 다음에 한번 또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세 분 중요한 너무나 그 다양하고 좋은 말씀 주셔서 감사하고, 이게 또 우리 시청자분들에도 많은 그런 그 임플리케이션과 인사이트를 드렸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